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나이스 신용평가의 김가영입니다. 마이크 되는 거죠? 네, 먼저 이런 자리에서 크레딧 시장에 관련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이비토마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나이스 신용평가는 이제 신용등급을 부여할 때 평정위원회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등급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평정위원회에 이제 평정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평정위원회 시간이 이제 할 때마다 계속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이 어려운 평정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외 환경으로 어쨌든 대부분 회사의 실적이 지금 저하되고 있어서 근데 실적이 안 좋아졌다고 바로 등급을 조정할 수는 없죠. 결국은 이 중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고 다시 실적이 개선될 회사와 아니면 구조적으로 이제 실적이 나빠질 회사를 구분해내야 되는데 이러한 실적 변화가 결국 주기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지 그리고 이제 회사의 재무 역량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버텨낼 수 있는지 아니면 자체 재무 역량이 안 되면 계열 지원으로 재무 역량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내야 되는데요. 제가 이번 세션에서는 일단 크레딧 시장이 직면하고 있는 대외 환경 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보고요. 이러한 대외 환경 변화가 그 산업별 미치는 영향하고 이 산업별 리스크 속에서 기업별 차별화 요인, 즉 옥석을 가려내는 기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 환경 변화입니다. 첫 번째 주요 대외 환경 변화는 금리 인하입니다. 2021년 이후에 고공행진해오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강도 높은 통화긴축 지속에 힘입어서 2024년 이후에는 지금 하향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죠. 미국, 유럽 등 이제 주요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한국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원칙적으로 은행, 보험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 있어서 긍정적입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시장금리는 작년부터 많이 하향된 상태로 올해는 어쨌든 전반적인 기업의 이자 비용 부담은 분명 작년보다는 적어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문제는 어쨌든 지금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2022년 수준의 초저금리 수준으로는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관세 등 인플레이션 자금 요인이 여전히 많이 있고요. 특히 한국은 금리 상승기에도 가계부채, PF 경착륙 위험 등 때문에 미국보다 기준금리 인상폭이 적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미국보다 낮은 수준에서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인하 여력 자체가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미 이렇게 금리 역전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워낙 고환율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기준금리 하향은 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시장금리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두 차례 기준금리가 더 인하가 되더라도 시장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제 저하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금리는 어쨌든 회사의 재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업황 저하 업종이 이제 건설이나 화학 등의 경우에는 시장금리 인하 효과도 크게 반영하지 못하면서 스프레스가 확대된 상태라서 조금 더 고금리 부담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이제 대외환경 변화는 오늘 주제 중에 하나인 가장 큰 이슈인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입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에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관세 관련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어쨌든 계속 변하고 있어서 그리고 협상도 어쨌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 일정 및 그다음에 부가 유례는 그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미 수출분의 관세가 부과되면 상당 수준 부과가 될 거고 이에 따라서 대미 수출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작년에 GDP 성장률이 2%였는데 모두 아시다시피 그 수출 성장률이 8%로 이 GDP 성장률의 대부분은 다 수출이 견인을 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저희 수출 비중은 이제 중국이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약 19% 정도인데 사실 멕시코나 동남아 등 이제 제3국을 통해서 경유 수출되는 부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미국 수출, 대중 대미 수출은 이제 거의 50% 이상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장벽 강화는 이제 미국하고 경쟁하는 품목에
부정적이고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등 이쪽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고, 친환경 규제 완화 정책은 2차 전지 등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IRA가 축소하고 그다음에 관세 정책을 피하기 위한 미국 투자가 전 산업에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런 재무 부담 증가는 수익성 저하 및 그 재무 차입금 확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면서 분명히 ICT 제품 같이 수혜를 잇는 업종도 있고요. 그 미국 수주가 증가하는 조선이나 기계류 중에는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전체 산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큰 상황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중국 공급과의 심화입니다. 중국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부진하고 이로 인해 촉발된 내수 침체로 지금 가동률이 상당히 하락해 있고 재고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이와 같은 내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전기차, 철강 등 대부분의 제품군을 지금 수출 방식을 취하면서 생산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수출 확대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시장 수급까지 악화시키면서 지금 대외 환경을 모두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이를 감산을 통해서 가격 하락을 막는 대신에 오히려 공장 투자와 생산 확대를 통해서 수출량 증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래서 공급 과잉 문제는 중단기적으로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공급 과잉이 이렇듯 지속될 경우에는 품질 차별화가 어려운 범용 중간재 산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뿐만 아니라 역내 수급 전체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이슈는 내수 경기 둔화입니다. 소득 대비 이제 과계 부채가 많은 수준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장기간 고금리 기조가 지속이 되면서 경기는 매우 둔화된 상태입니다. 가계는 소비보다 어쨌든 부채 상환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고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필수 소비를 제외하고의 지출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보시다시피 이제 금융기관 연체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GDP 성장률이 지금 작년 2분기부터 0% 내외를 나타내고 있고 한국은행이 올해 내년에도 지금 경제 성장률 1%대로 전망하고 있죠. 기업들의 소비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고려할 때 투자는 계속 줄어들고 이는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는 부동산 PF인데요. 작년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PF 리스크를 관리해 왔습니다. 1, 2, 3차에 걸친 이제 사업성 평가하고 평가 결과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으로 분류된 사업장의 정리 재구조화하는 이런 질서 있는 PF 정리의 핵심이었습니다. 6월 말 기준으로 1차 평가, 9월 말 기준으로 2차 평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12월 말 기준으로 3차 평가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1차 평가 대비해서 2차 평가의 우려 사업장은 여기 보시다시피 한 2조 원 정도밖에 안 늘었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3차 평가에서는 지금 부실 우려 사업장이 19.2조 원으로 9월 말 대비해서 오히려 3조 원가량 감소되어 있는 추세입니다. 즉 추가 부실 확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유의 부실 사업장으로 분류된 20조 원 가까이 되는 현장들이 어떻게 정리, 재구조화가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이슈는 남아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약 30%인 6.5조 원, 여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6.5조 원이 이행이 완료가 됐고요. 지난주에 발표하면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16.2조 원을 더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이루어진 거에 거의 2.5배 수준인데요. 근데 이제 정리 재구조화는 이제 자율매각, 상각, 경공매, 재구조화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자율매각하고 상각은 어쨌든 계획대로 시행이 될 수 있지만 경공매와 재구조화 같은 경우에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어서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방을 중심으로는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서울 중 작년에 어쨌든 할 수 있는 핵심 지역부터 정리했음을 고려를 할 때 남아있는 사업장의 정리는 예전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지원 사업장은 어쨌든 정리가 되면서 순차적으로 손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요. 이는 이제 금융권 실적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환경 변화 사에서 이제 산업별로 어떤 리스크에 직면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환경 이슈별로 각 이슈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산업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 정책 강화에 영향을 받는 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반도체입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 22% 정도를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데 모든 품목 중에서 제일 많은 수준입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이제 국가별 수출량이 있는데요. 중국이 31%, 홍콩이 18%, 대만이 15%, 미국 10%등 대중 대미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죠. 중국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거는 뭐 중국이 전자제품 태제 생산국임에 따라서 중간체인 반도체의 최대 수입국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공장이 이제 중국에 위치해 있는데 중국 공장에서 생산량이 한 20%, 40%, 20%에서 40% 가까이가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은 이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2022년 4분기부터 범용 메모리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이제 재고가 누적되면서 2023년에 대규모 적자를 시현한 바 있는데 2023년에 다시 크게 반등했습니다. 이는 업계 선도 기업들의 감산에 따른 이제 범용 디램하고 랜드 가격 상승이 이제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고요. 하지만 가장 크게 기여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에 이익률이 우수한 AI 서버용 제품의 수라 증가입니다. AI 모델 고도화 과정에서 AI 서버용 제품 HBM의 견고한 수요가 창출이 됐고요. 제조사별로 이제 영업이익에서 HBM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범용 디램의 거의 30%에서 40%까지 육박하는 수준으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HBM 비중이 높은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작년 역대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죠. 반도체 산업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실적 전망은 이렇게 범용 디램, 랜드 부분하고 결국 AI 서버용 이제 HBM 부분하고 이제 구분해서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범용 디램하고 랜드 부분의 실적은 사실 좀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가격이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요는 이제 증가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중국의 뭐 창신 메모리 등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급 환경 부진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주요 원인입니다. 다만 HBM 등 이제 고부가 AI용 반도체 시장의 경우에는 판매 호조 및 이제 실적 개선대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쪽 이제 HBM 고부가 AI 반도체 서버용 이제 반도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관세에 영향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기적으로 영향을 좀 저희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의 영향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반도체 미국 생산 기반 자체가 지금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글로벌 반도체 생산 분야는 대부분 다 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저희도 한국이나 중국에 위치해 있죠. 즉 그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경쟁 업체가 동시에 이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영향은 관세가 증가를 하면 제조원가 상승, 그다음에 구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그 미국의 내구재 수요 위축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부정적 요인은 이제 국내 기업이 어쨌든 관세 영향을 계속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대미 반도체 투자를 진행할 것이고요. 이는 이제 재무 부담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회사별로 이제 구분을 해보자면 정리하면 범용하고 고부가 반도체 부분간 매출 비중 및 실적 추이가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기반 투자 및 재무 부담 대응이 이제 회사별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은 자동차인데요. 국내 자동차의 지역별 판매량을 보면 국내가 약 20%, 미국이 20%로 수출 물량 중에 가장 지역별 비중이 높습니다. 기타 뭐 유럽, 인도가 15% 정도씩 있고 중국이 6%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자동차 점유율은 약 10% 정도 되거든요. 미국에서 연간 1,650만 대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중에 미국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1,000만 대 정도 되고요. 나머지 650만 대를 수입하고 있는데 이 650만 대를 수입하면서 약 1,500달러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상은 어쨌든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 기업의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현대차 그룹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완공되는 조지아 공장을 활용해가지고 대응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조지아 공장이 일단 전기차, 이제 하이브리드 전용 공장인데다가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30만 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미국 수출 물량이 100만 대 정도인데 이걸 다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왼쪽표에 보시면 미국이 이제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에 현대차 손익이 얼마나 변할 수 있냐를 저희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는데요. 현대기아차 합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약 현 수준 대비해서 35%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요. 금액 기준으로 약 8조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워낙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듯 관세 부과에 따라서 수익성이 하락을 하더라도 현대기아 합산 영업이익률은 6%를 상회하면서 우수한 수준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전기차 후퇴 정책, 전기차 전원 속도 조절 또한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이긴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현재는 많지 않아서 단기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미국 투자에 대한 재무 부담 확대는 이제 모니터링 요인인데요. 이번 주에 현대차 그룹이 제철소를 포함하는 30조 가까이 되는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관세 부과 등으로 예년보다는 이제 수익성이 저하될 것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현금 창출력 대비 높은 재무 부담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2차 전지입니다. 가장 우려하는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캐즘의 영향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이후에 성장률이 계속 위축이 되고 있고요. 성장률 전기차 생산이 위축이 되고 있고 전기차 생산 축소는 2차 기업들의 이제 가동률을 저하하면서 매우 저조한 수익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업황도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전기차 수익성하고 상품성을 고려할 때 OEM 회사들은 결국 하이브리드 차 중심으로 해서 판매 전략을 짤 수밖에 없고 전기차 가동률이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 높아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IRA가 유지될 경우에는 현지 생산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 수혜 모델이 늘어나면서 트럼프 정부 출구들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전기차 관련 정책들이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수혜가 실적으로 실제 반영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이 신증성 규모는 계속 감소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자료를 받아보면 거의 작년에 3분의 1 수준으로 이제 캐펙 숫자가 축소되어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익 창출력 개선이 지연되면서 차익 규모는 줄지 못하고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제 정책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축소하고 생산 보조금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연비 규제를 완화하는 크게 세 가지인데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 공장의 생산 능력 확대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이미 했음을 고려할 때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거나 정체되는 것은 이제 적정 고동률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생산 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 IRA 투자세 공제 효과가 2차 전지 기업들의 수익성을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켜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축소나 폐지될 경우에는 그 이익이 적자 전환, EBITDA 자체가 적자 전환하는 것이 이제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수입 전기차 납품 비중이 높은 SK온이나 삼성 SDI의 영향이 좀 타 제조사 대비 클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생산 비중이 높은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어서 타 자동차 대비해서는 좀 영향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그 IRA 투자세액 공제가 조기 폐지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긴 한데 2차 전지 공장이 세워진 지역이 민주당뿐만 아니라 이제 공화당 우세 지역까지 이제 폭넓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뭐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어쨌든 반대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미국이 이렇듯 전기차 후퇴 정책을 내세우는 게 전기차 자체를 영원히 반대하겠다는 뜻은 아니죠. 결국은 미국이 전기차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이제 시간을 벌겠다는 의미인데, 그렇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2차 전지 공급망 확충은 필요한 상황이라서 신규 투자가 지속돼야 되기 때문에 뭐 생산자 보조금을 세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뭐 미국의 대중국 제재 강화하고 이외 전기 보조차 도입 가능성은 당연히 긍정적 요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조선인데요.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 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산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조선 산업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미국의 가스 생산 증가들에 따른 LNG선 수요 증가 및 성과 상승으로 계속 영업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트럼프 정부 정책이 군함 MRO 사업 및 이제 LNG선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서 당분간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조선 인프라는 매우 노후화됐고요. 전문 인력도 현재 없어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미국은 함정 MRO를 한국, 일본에 아웃소싱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MRO 분야에서 한국 조선사의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고려를 할 때 석유, 천연가스의 공급 및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한국의 점유율이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LNG선 및 탱커선을 중심으로 해서 전략선 상승 발주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산업의 경우에도 타 산업과 동일하게 어쨌든 지금 또 수출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뭐 군함 MRO나 LNG선 이외의 사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미국 조선서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진행을 할 그 가능성이 있고요. 미국 조선사 투자에 따른 이제 재무 부담 확대는 이제 타 산업과 동일하게 이제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조선 쪽에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이 투자에 대해서 좀 우려 깊게 보는 부분은, 조선사가 해외 진출을 과거에도 계속 했었는데 사실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도 뭐 중국, 필리핀, 베트남 쪽에 다 했었는데 대부분 다 철수를 한 상태고, 현재까지 성업 중인 곳은 HD현대, 베트남, 조선이 유일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자가 진행될 경우에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재무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이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모니터링 요인 중 하나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공급 과잉 영향에 따른 영향을 받는 산업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철강입니다. 침체된 건설 경기하고 제조업 경기 둔화로 국내 철강 수요의 하락 압박이 심화되고 있죠.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수출 공세가 계속되면서 공급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철강의 생산 소비량이 약 18억 톤 정도 되거든요. 근데 중국의 생산량이 10억 톤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생산 소비량이 반이 넘는 수준입니다. 경기 부양 체계도 불구하고 어쨌든 중국의 침체가 지속이 되고 있고, 위중 마찰이 지금 심화되고 있어서 중국 철강 시장이 회복시키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철강사들이 감산폭을 어쨌든 제한을 하면서 자국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도 연간 10억 톤 이상의 조강 생산량 추이를 지속을 하고 있고 1억 톤 이상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철강 제품하고 저희 제품은 어쨌든 품질 차이가 나고 있어서 한국 철강 제품의 수요와 가격은 그나마 작년에는 유지를 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물량에는 어쨌든 장사가 없죠. 수급 부담이 이제 심화가 되면 결국은 이제 제품 가격 하락 및 부진한 실적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보기엔 다행히 이제 미국 관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국내 철강 수출 중 이제 미국 점유율이 약 10% 정도고, 국내 조강 생산량의 약 4% 정도로 관세를 이제 25% 관세를 부과하면 대미 수출 강정의 그 수익성 저하는 불가피하지만 매출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석유화학입니다. 사실 중국과의 영향에 가장 큰 그 영향을 받는 업종입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실적은 2022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석유화학사 산업 전체 합산 영업이익 2021년도에 7조 흑자였거든요. 근데 작년 1조 적자로 8조가 하락했습니다. 석유화학의 매출은 내수하고 수출 비중이 약 50대 50 반반인데요. 그 중에 수출의 40% 가까이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거를 저희 받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규모로 석유화학 공장을 증설하면서 자금률을 높이고 있고 자금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출을 하고 있어서 그 수요도 부진한 상황에서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 제품 스프레드 왼쪽 그림에 보시면 BEP에 못 미치는 전 조종에서 BEP에 못 미치는 수준이 지속이 되고 있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상당히 위축됐고 이에 따라 재무부담 확대된 재무부담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석유화학은 사이클 산업이라서 언젠가는 회복이 되긴 되겠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판단하기로는 2028년에서 약 30년까지만 버티면 장기적으로 석유화학 경기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국내 석유화학사의 원가 경쟁력은 현재 일본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즉 회복이 되더라도 국내 석화 산업까지 그 영향이 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저희 보고 있고요. 이를 따라서 현재 석유화학 업황 저하는 사실 주기적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석유화학 산업의 실적 개선은 결국 구조조정하고 사업 개편에 달려 있는 거고요. 사업 구조 개편은 과거 일본이 했던 것과 유사한 방향인 이제 유효 설비 통합, 그 매각 등으로 이루어질 전망이고 이미 일부 진행은 되고 있죠. 그래서 대상은 정유사 대비 단위 생산 비용이 높아서 원가 경쟁력이 어려운 이제 단독 NCG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 석유화학 사업의 신용도, 실적 차별화는 결국 구조조정 및 사업 개편을 얼마나 원활하게 시행했냐에 따라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침체에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건설입니다. 건설 부도 많이 나고 있죠. 사업성 저하하고 부동산 PF 이슈로 인한 개발 사업 감소로 건설 수주가 지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선행지표인 수주 감소를 고려할 때 매출 기반 축소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이나 주요 수도권 지역의 매매 상황은 사실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지역의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할 때 고분양가 논란 속에서 이제 분양이 완료가 되면서 이쪽에선 돈을 벌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런 인기 지역의 경우에는 토지대도 비싸고 건설사가 경쟁도 심해서 사실 건설사의 수익성은 상당히 낮고요. 네임밸류 확보를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건설사가 돈을 버는 곳은 이제 토지대가 싼 수도권 외곽하고 지방 사업장인데요. 네, 지금 지방 부동산 경기가 어떤가요? 상당히 침체가 되는 있는 상황에서 원자재가, 인건비가 상승해 있고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공사 미수금하고 PF 차입금 회수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체 자금 조달 여력으로 이런 부족 자금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재무 역량이 부족한 일부 중소형 건설사의 부도를 통한 구조조정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건설사는 어쨌든 기본 재무 역량 자체가 제일 중요하고 그 위기에 대응해서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 지원이라던가 아니면 회사채 발행을 할 수 있으면 미리 해놓다던가 해외은행 차입이라던가 하는 유동성의 선제적인 확보가 건설사의 신용도 차별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유통입니다. 소매유통은 지금 홈플러스 법정관리 신청, 기업에서 신청을 해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떠들썩합니다. 가계부채 증가하고 고금리로 민간 소비가 위축이 되고 가계 소비 심리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소매 유통업의 판매 성장률은 지속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업권별로는 다소 차별화되어 있긴 한데요. 이커머스 업체의 경우에는 거래액하고 영업실적이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고 다이소 등 이제 저가 제품 전문점 매출 같은 경우에도 시장 점유율을 계속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의 주요 참여자인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오프라인 기반의 소매유통 기업들의 거래액 및 현금 창출력은 크게 약화된 상태입니다.
유통 채널 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업종에 걸쳐서 이제 소매유통 기업들의 투자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물류센터를 공격적으로 지금 짓고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도 이제 국내 유통시장의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내 오프라인 소매 유통 기업들도 뭐 창출력은 약화됐지만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결국 핵심 점포 리뉴얼이라던가 그 신규 대규모 점포 출점 등과 같은 이제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국내 소매 유통 기업들의 재무 안정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투자 부담 지속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재무 부담이 적절히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느냐가 신용도의 차별화 요인입니다. 이제 금융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업종은 주요 업종이 8개 정도 되는데 8개 업종의 신용등급 반영성은 안정적하고 이제 부정적이 혼재되고 있습니다.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그다음에 신용카드 4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이제 안정적입니다. 사업 환경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사업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적 변동성이 낮고 유사시 대응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증권, 캐피탈, 부동산 시작, 저축은행 이제 4개 업종의 신용등급 방향성은 부정적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동산 PF 부실 정리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이 부분이 회사의 실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션에서는 일단 부정적 전망의 4개 산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입니다. 증권의 실적은 전체적인 실적은 작년하고 유사한 수준에서 이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규모별로는 차별화되는데요. 작년 실적의 경우에도 2023년에 증권사업단 순이익이 6조 원이었거든요. 2023년에 3.2조 원 대비해서 거의 2배 늘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 규모별로 좀 구분을 해보면 종투사의 순이익이 작년 대비 9% 늘어난 반면에 비종투사는 30% 감소를 하면서 사업 규모별로 실적 차별화가 상당히 심화가 됐습니다. 종투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 거래 증가, 수혜 효과가 있었고요. 우량 PF 신규들이 이제 종투사에 집중이 되면서 수익을 창출한 반면에 비중투사는 이제 부동산 PF 시장 위축에 따른 수수료 감소, 그다음에 고위험 PF 부동산에 대한 대손 비용 등으로 이제 수익성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종투사의 그 부동산 금융 비중을 고려할 때 올해도 사실 실적이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 다변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긴 하지만 전 사업 영역에서 이제 각 사업 영역에서 종투사가 어쨌든 사업을 시장주의를 확고히 하고 있고 경쟁 요소 높아지고 있어서 실적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비종투사 중에서 이제 자본 여력이 여리하고 부동산 금융 의존적인 이제 중소형 사하고 2022년 이전에 등급이 상향 조정이 되었던 이제 대형사를 중심으로 예년 실적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신용도 하락 압박이 좀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종투사의 경우에도 이제 해외 상업용 부동산 회복이 지연이 되고 있으면서 해외 상업용 투자를 1조 원 이상 많이 한 이제 종투사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대규모 일회성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가지고 저희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캐피탈사입니다. 기존금리 인하로 이제 시장 도달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캐피탈사의 조달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AA-급 금리 부담이 상당 수준 완화는 됐지만 비금융지주 계열의 A+급 이제 캐피탈사의 경우에는 시장 선호도가 낮아서 여전히 상당히 좀 높은 조달 환경 개선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적용이 되면서 캐피탈 전반의 자산 건전성이 저하되고 이제 수익성이 하락을 했는데요. 올해에도 사업 진행이 부진한 그 부동산 PF 사업장 관련 대손 부담이 지속이 되면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은 좀 저하된 수준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금융당국의 개입 아래 1년여에 걸쳐가지고 정리를 계속을 하면서 대규모 어닝 쇼크 리스크는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캐피탈사별로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의 구성, 계열 여부, 유동성 수준 등에 따라서 신용 리스크가 차별화될 수밖에 없고요. 일반적으로 등급이 낮고 그다음에 비금융지주 계열의 캐피탈사일수록 조달 비용이 높아서 결국 리스크, 고위험 부동산 PF, 그러니까 브릿지론 중우순위 중에 투자를 많이 해서 해당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해서 리스크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저축은행입니다. 저축은행은 일단 부동산 시장 위축이나 내수 경기 침체 등으로 대출 심사를 강화해가지고 지금 총 여신하고 그 전체 자산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상태입니다. ROA도 부동산 관련 대출의 건전성 저하로 대손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서 작년 그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걸쳐 그 대규모 단기 손실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지금 표를 보시면은 전체 PF 규모는 증권 캐피탈 세입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유의 부실 우려 사업장 비중은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에도 정리 과정에서 대손 비용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계열 저축은행 등 과거 대비 이제 제주도 기업 능력이 이제 강화가 되면서 자본 건전성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 양호한 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주주의 지원 능력이 약한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추가 손실 시의 대응력 측면에서 이제 우려가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신탁입니다. 부동산 신탁업권은 지금 사실 금융 쪽에서 가장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우려가 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책임준공 의무 관련 대손 부담 등으로 14개사 신탁사 합산 기준으로 6,300억이라는 대규모 단기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하고 미분양이 이어지면서 부동산 신탁상의 차입형 토지 신탁과 이제 책임준공형 토지 신탁 사업장의 신탁 개정대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신탁 개정대는 이제 진행 사업에서 사업비가 부족을 할 때 신탁사가 이제 고유 계정에서 신탁 계정으로 대여하는 자금인데 이 대여 자금 조달을 위해서 신탁사의 자체 채무 부담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차입형 토지 신탁의 신탁 개정대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업 진행에 따라서도 발생을 하지만 책임 준공형 토지 신탁의 경우에는 미분양이나 공사기한 연장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만 신탁 개정대가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투입되는 즉시 이제 고정 이하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2023년에 사업성 악화로 책임준공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장이 증가를 하면서 책임준공 토지 신탁 관련 신탁 개정대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정 이하 자산 규모도 확대가 되고 손실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이슈는 아직 현재 진행형인데요. 책임준공 기한경과 사업장에 따라서 신탁사가 신탁 개혁에 따라서 100%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대주단하고 신탁사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계약서 상위는 원리금 상환 의무를 명시하고 있기는 한데 자본시장법상 신탁사는 이제 기급보증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서 손해배상 산정을 둘러싸고 지금 법적 분쟁이 있습니다. 신탁사가 패소할 경우에는 이제 책임준공 기한경과 사업장에 PF 차입금 상환 의무가 발생을 하고요. 2심, 3심 갈 테지만 어쨌든 재무제표에는 반영을 해야 되고요. 이럴 경우 대규모 손실인식이 불가해서 이 소송 결과는 신용 등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결국 신탁사의 신용 등급은 기존 사업장 관리를 통한 손실 최소화, 기존 사업 침체에 따른 신규 사업 모델 개발, 자본 적성성 유지를 위한 계열 지원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산업별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하면 이제 미국 정책 변화, 중국 공급 과잉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경기 둔화 및 이제 PF 부실 정리 등으로 많은 산업의 이제 부정적 방향의 변동 가능성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기업별로 이제 거시경제 이러한 거시경제 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모니터링하고 이 모니터링 결과를 산업과 개별에다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